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소순환이고, 네, 이 부분의 경향성은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꿀빠는 영역이었는데 지금 아쉽게도 좀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좀 어렵게 출제하시자고 한 것 같아요. 우점식물은 좀 지엽적이었고 질소순환이 2번 나왔는데 질소순환이 아마 이쪽에서 가장 어려운 테마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잘 집어서 출제를 하신 거고 계속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질소순환은 앞으로 안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커버 하셔야 되고 자, 이 그림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만, 기본 용어만 아시면 되니까. 자, 말씀드렸지만 고정이란 말이 뭔지는 아셔야 되죠. 대부분의 생물이 이용 못하는 무기물질을 대부분의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유기물질로 바꾸는 게 픽세이션 고정입니다. 생물에서의 의미죠. 그리고 탄소 고정은 루비스코가 CO2, 이산화탄소를 고정시켜서 PGA 2개를 만들어내죠. 그게 탄소 고정이고, 질소 고정은 이제 보시면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생물 세포는 흔하지 않죠. 되게 드물죠. 탄소만큼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뿌리혹 박테리아하고 아조토박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뿌리혹 박테리아는 콩가식물 뿌리 쪽에 이 박테리아가 들어가서 살면 자기 서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게 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뿌리혹 박테리아가 질소 고정을 해서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면 콩가식물이 이용하는 거고 콩가식물은 뿌리혹 박테리아한테 서식지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면 아조토박터가 나올 수 있는데 아조토는 AGOTO인데 아조토 자체가 나이트로젠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질소 고정이고 대기 중의 질소 N2는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있으면 사람한테 위험하겠죠. 거의 불활성 기체에 가까울 정도고 이런 물질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물질들은 화학적으로 뭔가 다른 물질로 합성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돼요. 어렵죠. 그래서 생물들이 잘 이용을 못하는 거고 신기하죠. 얘네는 뭔가 굉장히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환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변환을 시키는데 암모늄 이온으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럼 얘는 아민 그룹이죠. 쉽게 유기물을 결합할 수 있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데 암모늄 이온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암모니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기체죠. 근데 물에다 녹이면 NH4 플러스가 돼서 암모늄 이온이 됩니다. 그 화학적으로 다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근데 생체내는 대부분 수용액 환경이니까 실제로는 암모늄 이온으로 대부분 존재하죠. 근데 암모니아라도 나올 수도 있고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한정돼서는. 자, 그 다음에 얘를 NO3-로 바꿔줍니다. 질산이온이죠. 이게 질산화균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NO2-로 바꾼 다음에 NO3- 바꾼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아질산균, 질산균이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탈질산화 세균이 있어서 얘를 N2로 바꿔주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대기 중으로 다시 날아가 버리겠죠. 요 사이클이 있고 다음 식물은 얘를 흡수할 수 있느냐, 얘를 흡수할 수 있느냐, 어느 걸 사용할 수 있느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흡수합니다. 콩가식물이 받아내겠죠? 근데 주로 질산이온은 글쎄요, 왜 이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반응성이 있을 수 있죠. 얘도 반응성이 있고 독성이 있지만 질산은 산 상태에서는 강산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용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볼 때. 뭐 자세히 모르겠고 하여튼 변환해서 얘를
동화, 합성을 합니다. 그러면 고분자 물질에 집어넣는 거죠. 어디에 있죠? 단백질에 많죠. 아미노산은 무조건 아민계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핵산은 어디에 있죠? 자,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4번, 5번 있고 여기에 산소가 있죠. 1번 탄소는 ATGC, 염기, 베이스가 결합합니다. 2번 탄소는 RNA는 OH, DNA는 H가 붙어 있죠. 3번 탄소는 OH가 있죠. 결합에 사용되고 4번은 중요하지 않고 5번은 튀어나와 있는데 인산기가 결합합니다. 원료일 때 뭐 트라이포스페이트 할 때는 상태는 인산기가 3개, 결합했을 때는 인산기가 하나. 자, 어디에 있죠? 질소가? 염기에 있죠. 예, 염기라는 이름이 붙은 게 염기성이라는 이름이고 영어로 베이스라고 씁니다. 이유는 거기에 질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 사용되죠. 그거를 이제 동물들은 뭐 이런 거 합성 안 하고 식물을 먹으면 되죠. 그래서 이용합니다. 식물이나 동물들의 사체 또는 배설물들이 쌓이면 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해자들이 암모니아화를 합니다. 이건 분해 과정이죠. 이렇게 순환하는 거고, 분해자는 세균이 주로 분해를 하죠. 근데 균류도 분해를 한다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질소 순환보다는 생물이 일반인데, 균류에는 버효, 곰이 있죠. 버섯, 효모, 곰팡이. 얘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광합성을 안 하죠. 버섯은 식물같이 생겼지만 광합성 안 합니다. 얘네는 마른 죽은 나무에 버섯이 피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버섯 재배할 때 그렇게 하고. 곰팡이도 마찬가지죠. 분해 효소들을 분비를 해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분해가 되겠죠. 그걸 빨아먹고 삽니다. 독립 영양 생물이 아니고 종속 영양 생물입니다. 동물은 아니지만 자신이 광합성을 안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영양 성분을 뺏어 와야 되죠. 그래서 분해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이해하시고 용어들 뭐 어렵지 않으니까 봐두시면 문제 수준은 그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번 식물은 질소를 직접 흡수한다. 못하죠. 예. 질소는 반응성이 없어서 뭔가에 집어넣기 굉장히 힘듭니다. CO2도 반응성이 거의 없어요. 이산화탄소도. 그래서 그걸 CO2를 화학 반응에서 넣으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나 뛰어난 촉매가 필요하죠. 그래서 루비스코 효소가 뛰어난 거고, 그 다음 질산화는 질산이온을 질소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아니죠. 네. 처음 단계는 기억하셔야 되죠. 뿌리옥 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는 뭘로 만든다? 암모늄 아이온이나 암모니아로 만든다. 그걸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암모니아다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질산화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겠죠. 질산. HNO3가 질산이고 이제 수용액상에서는 NO3가 1-로 존재하죠. 질산을 만드는 거니까 암모니아를 질산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리고 아질산균이나 질산균이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질소 고정은 토양의 암모늄 이온을 아질산 이온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 고정의 개념 이제 이해하시죠? 예. 나이트로, N2 가스 아무도 못 쓰는 거를 쓸 수 있는 암모니아로 만드는 게 고정입니다. 다음 식물에 뿌리는 질산이온과 암모늄 이온 상태로 흡수한다. 예, 둘 다 흡수하죠. 둘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흡수를 하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화는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분해하는 과정이었죠. 사체나 분비물에 있는 걸 분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가? 분해자인 세균이나 균류죠. 아까 참 세포막, 생체막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세포막, 생체막 나오면 무조건 맞추실 수 있죠? 약속했습니다. 이게 자료를 만들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고생을 했고, 그래서 막 세세한 부분까지 일부러 만들려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암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시면
공부의 최종 목적이죠. 왜인지를 아시면, 이해를 해서 단순 암기할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죠. 단순 암기는 어차피 해야 됩니다. 어떤 과목이든. 근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합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자료도 그렇지만 공부하실 때 가끔 중요한 것들은 왜라는 걸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민법은 너무 왜를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민법 한 4년 공부한 것 같아요. 변리사를 해보려고 이제 회사에서도 공부했는데 시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했는데 되게 두려웠어요. 이제 법학을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자연과학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해보지 뭐 그러고 했는데 실수였던 거예요. 민법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산재를 공부했는데 산재는 쉽더라고요. 산재가 어렵다는 사람은 잘 이해를 못했고, 산재는 세 과목 다 강의 들을 때는 어려운데 일회독하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암기하고 정리하면 되겠다는 상태였는데, 민법은 4년 동안 모의고사에서 40점을 맞았습니다. 이게 성격인 것 같아요. 자연과학 공부할 때 이렇게 2페이지를 이해를 못하면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넘어가도 다시 돌아와요. 민법 보면 하루 종일 공부하고 뭐 5장 공부하고 그래도 남는 게 없고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계속 왜를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민법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와요. 계단식으로 올라왔는데 진짜 저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95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잠깐 쉬었더니 한 90점 맞았어요. 근데 뭐 더 하면 이제 100점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까지 갔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민법의 높은 산을 올라가 봤다는 것만으로 되게 행복하고, 근데 하여튼 교수님들이 민법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그럴 때 그걸 다 무시했는데 그게 제 패착이었던 것 같고, 대신 반대로 어느 순간 그 왜라고 생각했던 실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도 생각은 결국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뭐 나중에 변리사가 돼보고 싶어요. 뭐 일을 한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근데 뭐 명예 변리사를 하든 그 상태가 되면 저는 민법 했지만 몰라라는 말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진짜 이렇게 이 학문이 아름답구나, 민법이 정교하구나 그런 것들도 느껴지고, 뭐 생물도 정말 뛰어난 학문이고 재밌죠. 화학도 정말 뛰어나고 재밌습니다. 근데 뭐 우연이지만 법학을 한번 공부해 봤다는 것도 되게 인생을 폭넓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을 보고 이해하는 시야도 넓어지고, 민법이라는 건 제가 보기에 인간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된 학문이잖아요. 그런 걸 이해한다는 게 참 제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이죠. 예. 암모니아화는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늄과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하는, 아까 했죠. 예. 자, 관련 기출 문제 거의 유사합니다. 질소 고정 박테리아는 대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고정한다. 예. 여기서 암모니아라고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암모늄 이온이라고 나왔죠.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탈질산화 박테리아는 암모니아를 질산이온으로 변화시킨다. 질산에서 탈질화를 해서 N2, 질소가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죠.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틀린 질문이고, 질산화 박테리아는 첫 번째 고정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과정, 그 다음이 질산을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질산으로 가는 거죠. 자, 24번 교감신경계죠. 되게 부럽지 않으세요? 민법 점수 95점이면?
제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새로운 과목을 공부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회사에서 주어졌을 때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포기한 적도 없고 딱 한 번 포기를 했습니다. 화학에는 5가지 과목이 있어요. 물리화학이 기본입니다. 물리를 잘해야 화학을 잘할 수 있죠. 유기화학, 무기화학 있고, 유기화학은 좀 보셨던 거고, 무기화학은 주로 금속이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분석화학이 있고 생화학이 있죠. 생화학은 제 전공이고, 분석화학은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걸 내가 왜 배워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교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학을 오래 공부하면 성격이 나빠져요. 되게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그냥 트레이닝 과정이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분석화학 수업을 들으러 들어갔는데, 분석화학은 교재로 공부하면 기계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 전기적으로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고 그 다음에 pH를 어떻게 측정하고 이런 것들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면 되지 왜 그런 걸 공부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실험도 대충 하고, 실험은 거의 CD를 맞을 정도로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어느 날 정밀 분석 실험을 하는데 케미컬 밸런스라고 이제 10의 마이너스 4승그램 0.1mg 단위 또는 0.01mg 단위 분석을 합니다. 근데 조교 형이 들어와서 오늘 허용 오차는 0.02%다. 그래서 그걸 틀리면 실험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밤 11시에 간 친구도 있었다. 성공시켜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 비커가 요만한 게 있고 시료를 담고 뭐 측정을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으니까 다 닦아서 건조시켜야 돼요. 수분이 있어도 안 되고. 건조시키고 잽싸게 손으로 집어서 저울에 올리는 순간 조교 형이 와서 뒤통수를 때리더라고. 손으로 하면 안 되잖아. 폴리글러브라고 비닐 장갑을 껴야 돼요. 진짜 성질 더럽네.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 안 되겠다 그랬더니 교수님한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실험은 조교들이 관장하지 교수님이 관장하지 않죠. 교수님이 무서운 분이었는데 보더니 그 선배가 좀 싫었게 그거 하나 했다고 교수한테 끌고 가서 이제 욕 바가지로 먹겠구나. 한참 보더니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다시 만들었죠. 다 씻어서 건조해서, 건조기가 있어요. 건조해서 온도도 맞춰줘야 돼요. 얘를 폴리글로브를 끼고 저울에 재봐라. 쟀죠. 수치를 기록하고. 자, 다시 넣고 폴리글로브를 벗고서 해봐라. 쟀죠. 차이가 얼마인지 오차를 계산하니까 0.04%인 거예요. 지문 2개가 붙는 순간 오차가 그렇게 생깁니다. 정말 극도의 정밀도를 요구하죠. 그래서 그런 거다. 너 이 선배한테 섭섭해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분석학은 그거다. 공부하기 싫으면 다운시켜라.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알게 된 게, 저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 화학 전공하고 생물학 전공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물학 전공자하고 일을 하는 경우 많아요. 회사에서 10년 동안 해결 못한 미생물 생산량이 증가한 거예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죠. 사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됐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박사들이 잔뜩 있는 데서 못한 거를 석사 신입사원이 만들어냈어. 안 되겠다. 실험 노트 가져와라. 그랬더니 분석이 개판인 거예요. 분석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물질 분석도 맘대로 하고 끝물질 분석도 맘대로 하니까 아예 생산량이 몇 배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되게 못했어요. 관심도 없고. 그때는 제가 화학과라는 게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다 바로 잡아주고 팀장님이 와서 야 사장님이 곧 얘기하실 텐데 우리 어떡하냐. 그래서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게 왜 했죠? 하여튼 그런 과목들이 있는데 딱 한 번 포기한 게 양자역학 들어갔는데, 와, 양자역학은 2시간 들으니까 저도 수학을 되게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고를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명문이죠. 그래서 학교 대표로 수학 올림피아드도 나오고, 전 수학을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교수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수학, 미적분, 편미분, 편력분 이상을 그냥 머릿속으로 해야지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화가 나는 건 내 옆에 있는 놈은 우와 재밌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저거 정복 못하면 굶어 죽을까라고 생각했죠. 아니라서 난 생화학하니까 괜찮아 그러고 다운시켰습니다. 딱 한 번 포기했고 그 이후엔 포기한 적이 없네요. 제가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고 있죠? 자, 이 표는 왜 떠 있는 거죠? 교감신경계. 네, 교감 신경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중요도에 비해서는. 기본만 커버하시는데 주의하실 점은 교감 신경계는 쉽습니다. 신경계 가장 기본적인 이론 관련되니까 이 정도 공부하셔야 되고, 활동전이 이게 안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어렵게 나왔으니까 잘 커버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근육 수축은 말도 안 됩니다. 근육 수축이 1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신경계의 기본적인 부분은 교감신경계 관련해서 그쪽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자극의 전달의 핵심이 활동전이고 근육수축의 핵심이 액틴과 마이오신에 의한 근육수축이죠. 두 가지 가장 빡신 테마니까 잘 공부하시죠. 자, 이 그림은 그리실 수 있어야 되죠. 예. 이게 핵심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나올, 여기서 헷갈리면 뭐 나머지 다 헷갈리니까 뭐 쉬운 거니까 빠르게 하겠습니다.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죠. 뇌, 대뇌, 소뇌, 간뇌, 뭐 중간뇌, 뇌교, 아니, 연수 뭐 이런 것들이고, 척수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에 의해서 보호되는 신경이죠. 멀리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출장 나와 있는 게 척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뉴런들로 구성된 말초신경계죠. 구심성 뉴런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원심성 뉴런은 나옵니다. 원심성 뉴런이 둘로 갈라진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되죠. 체신경계는 팔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수의근이죠. 수의근을 움직이는 게 체신경계죠. 수의는 따를 숫자, 뭐 의지할 때 의자죠. 내 의지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팔다리 근육이 수의근이고, 나머지는 얘는 불수의근이죠. 민문이근, 심장근. 심장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소화에 관련된 위나 소장의 운동에 관련된 민문이근들은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는데, 그래도 뭐 손해나 연수 같은 것들이 관여를 하죠. 생각을 안 하지만 뇌도 관여는 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얘가 그래서 자율신경계죠. 자율은 내 자율이 아니라 내 신체가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교감신경계가 있고 부교감이 있죠. 교감은 액티베이션, 얘는 릴렉싱이죠. 얘는 머릿속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부분이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단순한 게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잘 이해하셔야 되고, 아까 체신경계, 수의근을 조절하는 체신경계하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로 나눠졌죠. 원심성에서 체신경계, 운동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는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는데, 운동신경은 뉴런이 하나로 구성됩니다. 얘는 뇌에서부터 하나로 갈 수도 있고 척수 끝에서부터 하나로 갈 수도 있고, 길겠죠 되게. 뉴런은 뭐 어떤 교재에 나오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대왕 오징어는 뉴런이 10m짜리도 있습니다. 하여튼 길고, 그 다음에 마리집이 다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마리집은 그거죠. 전기선이 있으면 고무 피복 같은 거죠. 예, 전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활동전이, 액션 포텐셜이 전달될 때 바깥쪽으로 다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절연을 하는 거고, 마리집이 있으면 여기
여기로 전기가 점핑을 하죠. 그래서 빨리 전달이 됩니다. 운동신경의 핵심은 얼마 전에 그 중국의 호랑이들 보호하기 위해서 개체수를 늘렸는데 호랑이들이 내려와서 사람 죽인 거 보셨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도 발전해서 마을에 CCTV 같아요. 시골 마을에. 아니면 차량에 블랙박스인지. 근데 각도가 마을의 CCTV 각도인데 어떤 할아버지가 걸어가고 있는데 멈칫하고 섰는데 앞에 호랑이가 딱 마주친 거예요. 와, 진짜 그 영상만 봐도 무섭더라고요. 거의 뭐 0.1초 만에 호랑이가 가서 이렇게 돼서 엎어졌는데 안 보여요. 살아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진짜 공포스럽더라고. 호랑이 정면에서 그 얼굴을 보면 사진만 봐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걸 얘기하나? 학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참으시고. 근데 더 무서운 거는 호랑이가 여기 있고 할아버지가 여기서 당했는데 차가 이쪽에서 오고 있었어요. 천천히. 한 20-30km 속도로. 그러다 놀라갖고 유턴을 못하고 막 이러다가 할아버지 죽는 동안 도망갔어요. 그게 찍혔고 또 하나 영상은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찍었는지 블랙박스인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야 와이프가 저 뭐야 그러는데 멀리서 호랑이가 보인 거예요. 근데 더워서 창문을 열고 가고 있었어요. 호랑이가 뛰어오는데 놀라서 창문을 올린 거죠. 호랑이가 와서 호랑이가 부딪힌 게 아니라 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타격이 있는 순간 창문이 요만큼 나왔어요. 창문이 깨졌으면 죽었겠죠? 근데 다행히 안 깨졌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빨리 근육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팔다리가 빨리 움직여야 살아남죠. 얘는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마리집이 있어야 되죠. 점핑을 해서 빨리 다리 근육에 되어야 되죠. 얘는 스피드가 중요하고 얘는 좀 덜 중요하죠. 얘도 중요하지만 다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뉴런 2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뉴런이 연결되는 부위는 신경절이라고 하고요. 신경절은 이런 뉴런의 그 셀바디죠.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짧고 얘는 길다. 얘는 길고 짧다. 뭐 이게 나옵니다. 그냥 뭐 그림 그려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쪽이 짧고 기네 뭐 단순 암기하셔야 되고. 다음 얘는 마리집이 있고 얘는 없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찾기도 힘들고 뭐 인체 생리학 중에서 이유를 아는지도 모르겠고 찾아봤는데 못 찾아서 그냥 암기할 수밖에 없고요. 민마리집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용어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한국어로는 마리집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마이엘린 쉬스입니다. 마이엘린이란 물질 이름이에요. 단백질이던가? 미엘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어들이 계속 변화해 왔습니다. 쉬스는 칼집이에요. 그 칼이 있으면 휴대할 때 가죽 같은 집에다 넣잖아요. 그 쉬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엘린 수초라고도 하고 미엘린 초라고도 하다가 요즘 마리집을 쓰고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별은 할 수 있으셔야 되고 얘는 민마리집죠. unmyelinate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할 때는 시냅스죠. 시냅스라고 하는데 원래 시냅스는 케미컬 시냅스하고 그다음에 일렉트로니컬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액션 포텐셜이 와서 전기적 신호가 전달됐을 때 다음 뉴런이 아예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전기적 신호가 바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건 흔하지 않아서 교재에 잘 안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케미컬 시냅스를 씁니다. 떨어져 있고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팍 터뜨리죠. 그럼 얘가 수용체 리셉터에 결합해서 다시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발생해서 다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중간에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는데 얘는 당연히 기출되죠. 아세틸콜린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인지질에 나오는 콜린에 아세틸기가 붙었죠. 근데 뭐 이름만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교감신경은 액티베이션이죠. 그래서 교감신경만 마지막에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아니라 최후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심장이나 민문희근 이런 게 심장 박동이 증가하고 뭐 소화는 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호랑이가 나타나는데 이제 소장이 열심히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소장 근육은 움직이지 않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네, 그 다음에 용어를 먼저 잠깐 보시면 신경절 이전 뉴런, 신경절 이후 뉴런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프리갱글리오닉, 신경절이 갱글리오닉이거든요. 프리갱글리오닉하고 포스트갱글리오닉인데 이걸 번역하려니까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기출문제에서는 좀 이상한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뭐 이해해야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감신경에 의해서 싸움 또는 도피 반응이 나옵니다. 얘는 이걸 연구한 학자가 별명처럼 붙인 이름인데 교감신경계에 의한 단기적인 신체 기능 활성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랑이나 곰을 만났을 때 얘기죠. 교감신경계가 주로 반응하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이제 곰이 지나가는데 굶주린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플라이트 해야 되죠. 여기는 비행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플라이트지만 모든 에너지가 다 다리 근육에 가서 도피를 하겠죠. 근데 엄마 곰이에요. 옆에 새끼 곰이 저기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파이트 모드로 가겠죠. 그래서 파이트 오브 플라이트, 싸움 또는 도피 반응인데 결국 똑같습니다. 신체에서 반응하는 도망을 가든 싸움을 하든 운동 능력은 높아지고 소화 기능은 필요 없으니까 떨어지고 동공은 커져야 되죠.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감 신경계가 반응을 하고 반대되는 게 rest and digest response입니다. 평상시에 잘 쉬면서 소화도 잘 시켜야지 건강해져서 이런 상황에서 잘 대응을 하겠죠. 자, rest and digest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해서 calmdown하고 영양분을 잘 소화해서 몸을 보해라 그런 작용을 하죠. 자, 아까 그림을 테이블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게 단순 암기지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 있죠. 얘는 에피네프린도 거의 같습니다. 노르라는 첨도어가 붙어도 근데 성분이 거의 같고 역할도 거의 같아요. 다른 유명한 이름이 있죠. 에피네프린은 동의어가 아드레날린입니다. 네.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동의어가 노르아드레날린이죠.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은 워낙 중요하죠. 어디서 분비될까요? 그렇죠. 되게 기쁘네요. 부신 수질에서 분비됩니다. 부신은 신장에 부속된 기관이라는 뜻이죠. 콩팥이 여기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데 그 위쪽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에 붙어 있기 때문에 콩팥에 부속된 기관이야 그러고 우리나라에선 부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시험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영어로는 아드레날 글랜즈라고 합니다. 부신의 중요성은 다른 호르몬도 나오지만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름을 유지했으면 좀 쉬웠을 텐데 어찌됐든 근데 부신은 피질하고 수질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은 수질에서 아드레날린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안쪽에 보호되는 세포에서 수질에서 안쪽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 같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바깥쪽 부신 피질도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안알코올을 분비합니다. 안드로겐, 알도스테론, 코티졸. 안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두 문자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훨씬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체에 일어나는 변화들 뭐 쉽죠. 예.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동공은 교감신경이 이제 fight or flight죠. 확대돼야 되죠. 정보를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돼야 되죠. 호흡을 빨리 해야 빨리 뛰죠. 소화에 관련되는 것들은 위와 소장 다 져야 됩니다. 지금 소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심장박동 증가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간에서의 포도당 분비. 이거 이러고 있을 수 있나? 근데 금방 근육세포에 포도당들이 소모됩니다. 빨리 공급해주지 않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촉진됩니다. 부신수질 자극해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됩니다. 방광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부신수질에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분비되는데 노르에피프린, 노르아드레날린도 같이 분비됩니다. 양은 훨씬 더 적고, 근데 기능이 약간 다르다고 하고, 뭐 장기 리액션, 단기 리액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그런 걸 다루진 않을 것 같고, 부진수질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이나 같이 분비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신경계죠. 신경계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계도 코워크를 합니다. 이거죠. 아드레날린이죠. 내분비계죠. 얘는 빠른 반응을 하는 거고, 얘는 느리지만 길고 강력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반응은 신경계가 담당하고, 얘는 분비돼도 혈관을 통해서 돌아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근데 부교감은 정확히 반대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왜 어떻게 되는지 내용들을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쉬웠죠. 교감신경계 fight or flight 모드에서 교감신경계 옳지 않은 것은 기관지가 수축된다. 좀 확장돼야 되죠. 호흡을 많이 해야 되니까. 싸움 또는 도피 반응이다. 아까 보셨죠? 심장박동이 촉진된다. 촉진돼야 되죠. 신경절후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신경절후가 뭐죠?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절 이후 뉴런을 말하는 것 같죠? 포스트 갱글리오닉 뉴런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죠. 처음 봤습니다. 예, 하여튼. 그다음에 동공이 확대된다. 당연하죠. 그다음에 아드레날린은 이쪽 신경계 쪽은 아니고 내분비계지만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같이 풀면 되죠. 독사를 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어디서 분비되는가? 쉽게 나왔죠? 그렇지만 아셔야 됩니다. 어드레널 글랜드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글랜드는 샘이죠. 선. 어떤 물질을 분비하는 조직이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피질, 수질 중에 중요하니까 수질에서 분비될 거야 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플라스미드죠. 오늘 조금 늦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자, 세균의 플라스미드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플라스미드는 중요합니다. 플라스미드 벡터가 중요하죠. 분자생물학에서는 핵심적인 도구죠. 플라스미드 벡터라고 세균에 있는 플라스미드를 추출을 해서 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거미줄로 생각하시죠. 거미줄이 모카 솜에서 나오면 굉장히 뛰어난 결과물이고, 그걸 성공하면 글쎄요, 대기업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거미에서 DNA를 추출해서 모카에서 키운다고 할 때, 얘는 못하겠구나. 어쨌든, 대장균에서 키운다고 하죠. 대장균도 뭐 생산 비용이 싸니까. 거미줄 DNA 추출해서 대장균에서 키우려면 뭔가 캐리어가 있어야 되죠. 그 캐리어가 플라즈미드 벡터입니다. 그래서 거미줄 DNA를 꼭 정확하게 자르고, 플라즈미드 벡터를 정확하게 자르고, 라이게이션 결합을 해서 플라즈미드를 대장균한테 주면, 샥을 살짝 주면 대장균은 잘 받아들입니다. 잘 받아들이는 종류가 판매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키우면, 거미줄이 대량으로 나오면 떼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플라스미드 벡터가 중요한데, 세균의 플라스미드는 잘 모릅니다. 그냥 있다는 거 알고, 근데 왜 출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세균에 집중하지란 말씀을 드린 거고, 선생님 내용은 쉽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서 빠르게 보면,
이제 박테리아 세균이 있죠. 플라스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라스미드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플라스미드가 없는 세균도 있고 있는 세균도 있습니다. 필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를 한 가지 종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공간이 되면 5가지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A 플라스미드는 100개, B 플라스미드는 25개, C 플라스미드는 37개 맘대로 가질 수 있습니다. 받기도 하고 전달도 해주죠. 자, 그 상태에서 보시면 나머지 주 염색체라고 하죠. 플라스미드하고 대비해서 주 염색체는 하나지만 플라스미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종류도 많고 세균에 존재하고 진핵세포에는 없죠. 그 다음에 당연히 더블 스트랜드고 자,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에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 항생제 내성 유전자죠. 엠피실린, 페니실린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는 주 염색체가 복제가 되든 말든 자기 혼자 필요하면 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복제 원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 그림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이건 아까 설명해 드렸죠. 됐고, 자, 이번에는 플라스미드가 아니고 플라스미드 벡터입니다. 사람이 좀 가공을 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엄청 고가고, 근데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옆에 실험실에 있으면 받아서 석사가 한 번만 돌리면 잔뜩 만들어냅니다. 되게 유명한 PBR322라는 플라스미드 벡터고, 명확히 구별하면 앞에 건 플라스미드고 세균 자연 상태는 얘는 플라스미드 벡터인데, 그것도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냥 벡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플라스미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문제는 되게 쉽죠. 기억, 염색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DNA다. 당연하죠. 주염색체와 별도로 존재하고. 너무 쉬워서 해설을 안 써놨네요. 니은 플라스미드 DNA 복제는 염색체 DNA 복제가 독립적으로 조절된다. 그럴 수밖에 없죠. 플라스미드가 100개 있으려면 그럼 주염색체도 같이 복제되면 주염색체도 100개가 됐겠죠. 그런 현상은 없고, 독립적으로 조절되는 건 오리진, 리플리케이션 오리진이 있기 때문이죠. 그림에서는 ORI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인 유전 정보를 보유한다. 아니죠, 당연히. 그럼 플라스미드 없는 애들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보조적이지만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저 플라스미드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고,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가 출제가 되는데, 출제가 된 이유는 2번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게 DNA 재조합이죠. DNA 리컴비네이션, 리컴비넌트 DNA 또는 몰리큘러 클로닝. 근데 문제가 되게 편향되게 나왔어요. DNA 재조합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출제될 수 있고, 근데 긴 스토리 중에 딱 하나 플라스미드 벡터가 뭐냐, 구성 요소가 뭐냐라는 문제만 13년간 2번 나왔습니다. 너무 편향되게 나왔고, 근데 출제하시는 분이 좀 쉽게 출제하시려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어렵게 출제하면 다 틀리면 변별력 없다고 욕을 먹을 테니까. 근데 나머지 부분들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그림을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잘 못 그렸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좀 상상을 하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서는 원핵 세포에서 대장균 같은 인간 단백질을 생산하는 경우, 인슐린이 대표적이죠. 생산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게 DNA 제조업도 뭐 조합하면 수천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어요. 수천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걸 공부하면 그래도 나머지 모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원핵세포와 인간 단백질 인슐린이니까 진핵세포죠. 발현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인트론이 있죠. 그래서 사람 세포에서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되죠?
자, 이자섬죠. 예. 이자섬, 랑게르한스 섬의 알파 베타셀 중에 베타셀. 알파셀은 글루카곤. 베타셀을 우연히 얻어서 거기서 DNA 유전자 뽑아서 걔를 플라스미드 벡터에 넣어서 대장균을 키우면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옵니다. 인트론이 있으니까 당연하죠. 사람 세포는 인트론 제거 기작이 있죠. RNA 스플라이싱. 그다음에 대장균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써진 대로 단백질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DNA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문제 다 이게 핵심이었죠. 이거는 뭐 핵심적으로 잘 아셔야 되는데, 스플라이싱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람 베타셀에서 mRNA를 추출을 합니다. mRNA 추출 되게 쉽습니다. 키트를 사면 이만한 박스에 용액들이 써있고 번호가 써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 써있는 대로 넣어서 하면 깔끔하게 추출이 됩니다. 제가 하던 일이 그거였죠. 추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키트를 개발을 하는 거였죠. 키트가 허접해서 박스부터 다 바꿔서 잘 팔렸는데 색깔이 너무 촌스러워서 사장님한테 바꾸자고 했더니 사장님이 지정한 색이라고 해서 못 바꿨습니다. 어쨌든 쉽게 추출할 수 있어요. 지금은 더 좋은 기술들은 많고 세포질에서 추출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세포 핵내에 있는 mRNA도 있을 수 있겠죠? 걔를 추출하면 될까요? 그렇죠. 안 되죠. 스플라이싱이 안 일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인트론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핵은 제외하고 세포질 내에는 mature mRNA만 있죠. 성숙한 스플라이싱이 끝난 추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DNA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역전사 효소를 써서 cDNA를 만듭니다. RNA의 상보적인 건 complementary DNA, cDNA라고 하죠. 역전사 효소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들이 갖고 있는 걸 제품에서 판매합니다. 이것도 제가 만들었죠. 저는 그 회사는 이렇게 실험실에 관련된 시약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mRNA, 인트론이 없는 머추어 mRNA하고 cDNA가 붙어 있죠. 하이브리드죠. mRNA 필요 없으니까 분해해버리고 이제 cDNA에 상보적인 DNA를 붙이죠. 뭐 중합효소를 쓰면 됩니다. 이중가닥이어야 돼. 플라스미드도 당연히 이중가닥이죠. 그러니까 이중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PCR로 중폭합니다. 양이 부족할 테니까. 그러면 원 카피가 1조 카피가 되겠죠. 40사이클 돌리면. 그러면 클로닝을 하는데 얘는 클로닝이라고도 하고 서브 클로닝이라고도 합니다. 어찌됐든 플라스미드 벡터. 플라스미드 벡터를 설명을 안 했는데요. 자, 플라즈미드 벡터인데 되게 심플하게 나와 있죠. 자, 독자적으로 복제한다 안 한다? 복제하죠. 이유는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리진이 있기 때문이죠. 오리진이 있습니다. 복제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엠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입니다. 기능은 잘 모르셔도 되고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림에 친절하게 엠피실린 이렇게 안 써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항생제를 의미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 얘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입니다. 얘가 있으면 엠피실린이 있는 배지에 대장균을 키워도 엠피실린을 깨거나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내서 방어를 합니다. 테트라사이클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이름들이 있죠. 얘는 제한효소 자리죠. 제한효소는 자, 얘는 대장균에서 나왔습니다. 이콜라이. 대장균은 원래 이름이 에스체리치아 콜라이입니다. 이름을 쓸 때 앞에는 에스체리치아는 2만 씁니다. 2점 콜라이라고 쓰죠.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대장균보다도 이콜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 대장균 중에 R타입이 있습니다. R타입 중에 제한효소를 찾아내서 첫 번째 찾아낸 게 이코아론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른 세균 중에서 타입 중에서 첫 번째 찾아낸 거, 얘는 세 번째 찾아낸 거,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이거 제한효소를 의미하는구나 알아야 되고,
여기에 EcoR1이라는 제한 요소가 유일하게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거죠. 제한 요소 사이트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배치를 했을까요?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내 타겟 유전자, 인슐린 유전자죠. 인서트라고 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인서트 DNA를 어디다 어떻게 집어넣는 게 효율적인지 고민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기하고 여기를 잘라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제공하기 위해서 제한요소 사이트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로닝 사이트라고 합니다. 뭐 뒤쪽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MCS죠. MCS라고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인슐린 DNA 확보됐죠. 네, 그 정확히 인슐린 DNA 필요한 부분, 뭐 인슐린 유전자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지만 자르고 플라스미드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는 걸 제거해버리는 과정이 있는데 모르셔도 될 거. 그 다음에 라이게이즈를 쓰면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인서트 DNA는 같은 제한 요소로 잘라야지 끝부분이 같죠. 그래서 상보적으로 결합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클로닝이 된 겁니다. 제한 요소 자체도 중요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한 요소가 발전돼서 이제 새로운 기법들이 나오는데 그 기법들은 시사성 테마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것도 공부하셔야 되고. 자, 제한 요소라는 건 특성을 아셔야 되는데, EcoR1, NOT1, PVU2네요. 제한 요소는 펠린드로믹한 서열을 인식합니다. 얘는 회문 구조라고 기러기처럼 거꾸로 읽어도 동일한 거죠. 5'에서 3'으로 GAA-TTC, GAA-TTC. 이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입니다. 이런 구조만 읽을 수 있고, 이게 안 되면 못 읽습니다. 이런 구조를 찾아내면 EcoR1이라는 효소가 와서 여기를 자를 수도 있고 여기를 자를 수도 있는데 얘는 여기만 자릅니다. 그러면 EcoR1으로 자르면 AATC라는 오버행이 생깁니다. 이게 늘어져 있어서 오버행이라고 하죠. TTAA죠. 잘리면 이렇게. 얘는 다른 EcoR1으로 잘린 거하고 붙으면 쉽게 붙죠. 그래서 점착이 잘 돼서 스티키 엔드 점착 말단이라고 하죠. 자, NOT1은 얘하고는 다른 서열을 인식해야 되겠죠. GC 이렇게 하고 회문 구조죠. 펠린드롬이. 여기를 자르면 이렇게 되고, 얘는 오버행이 CCGG입니다. NOT1으로 자른 것끼리는 잘 붙죠. 얘하고 얘는 못 붙겠죠. 오버행이 다르니까. 어떤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를 잘라버립니다. 오버행이 없죠. 그래서 얘는 평활 말단, 블런트 엔드라고 합니다. 얘는 잘 안 씁니다. 근데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얘는 붙이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씁니다. 제한 요소는 자, 유전자를 정확하게 거기를 잘라야 돼요. 자를 수 있을까요? 그 외과 의사가, 손이 예민한 외과 의사가 자를 수 있을까요? 일단 집어야 자르죠. 가위가 있어야 자르죠. 못 자릅니다. 집지를 못하죠. 거기를 정확히 잘라야 되는데, 그래서 제안에서는 뛰어난 발명품이었고 생명과학 발달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크리스퍼 가위라고 아예 이 서열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가위가 개발돼서 그거는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사 테마 특강에서 보셔야 되고, 얘는 세균이 아까 보신 박테리오 페이지가 로부터 감염됐을 때 면역 체계입니다. 유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세균의 면역 체계인데, 박테리오 페이지가 들어오면 DNA가 들어오죠. 그러면 걔를 잘라버립니다. 박테리오 페이지의 특정 영역을 찾아서 잘라버리죠. 좋네. 그럼 자기 자신의 DNA를 자르면 어떡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DNA는 일부를 메틸레이션을 시켜놓습니다. 변형시켜놔서 제한 요소가 가도 못 자릅니다. 그거를 사람이 찾아내서 유용하게 쓰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클로닝을 진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미드 벡터에 인서트 DNA, 인슐린 DNA가 정확하게 잘 들어가면 걔를 대장균을 잔뜩 키워놓은
배지에다가 액체 배지에다 넣어주고 샥을 살짝 주면 이 대장균이 대장균에 비해서 큰 것 같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를 잘 키우면 인슐린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인트론도 다 제거했으니까 비싼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일까요? 그걸 설명하는 그림이죠. 그래서 방금 보신 클로닝 과정, 여기 내에서 출제될 수 있는 테마를 분류를 해보면 방금 첫 번째 cDNA가 필요한 이유, 두 번째 여기에서의 과정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실렉션 마커, 항생제 내성 유전자, 플라스미드, 세균 입장에서 항생제 내성 유전자지만 이 실험에서의 입장은 실렉션 마커입니다. 선택을 하기 위한 마커예요. 선별 마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자, 비어있는 플라스미드 벡터죠. 여기에 엠피실린 내성 유전자, 테트라사이클린 내성 유전자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하죠. 여기 제한적소 사이트, 뭐 이퀄원 PST1을 해서 여기를 자르고 여기다 인서트를 집어넣겠다. 물론 인서트는 얘를 이퀄원으로 잘랐으면 인서트도 이퀄원으로 자르고 얘 PST1을 자르면 PST1으로 자릅니다. 어떤 교재에는 얘를 이퀄원으로 자르고 이퀄원으로 자르면 얘도 이퀄원 자르면 좋다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절반 이렇게 들어가고 절반 골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보통 다른 제한 요소로 자르고 그래야 뒤집어지지 않죠. 집어넣습니다. 튜브상에서 반응을 시키는데 모두 다 들어가느냐? 아니죠. 얘도 있고 얘가 안 잘려서 남는 경우도 있으니까. 인서트 DNA도 그냥 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버리면 되는데, 자, 얘를 갖고 대장균 안에 집어넣습니다. 대장균 안에 집어넣는 게 형질 변환이죠. 형질 변환은 외부의 유전 물질 받는 게 형질 변환이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받는데 그러면 다 받느냐?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장균은 아예 안 받았죠. 얘는 빈 걸 받았죠. 얘는 제대로 된 걸 받았죠. 그 중에서 얘는 다 대장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중에 찾아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기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최소한 2개 필요한 거고, 여기서의 이름은 동일합니다. 셀렉션 마커입니다. 이걸로 나올 수도 있고 이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페트리 디시라고 이렇게 뭐가 있죠? 하여튼 유리로 됐거나 플라스틱으로 된 이 정도 사이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고체 배지를 만들어 둡니다. 거기에다가 엠피실린을 약을 뿌려서 이렇게 스프레딩을 하면 엠피실린이 포함된 배지인 거죠. 거기에다가 저 혼합물을 이렇게 스트리킹을 해줍니다. 뿌리지 않는 이유는 굉장히 대장균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밀도를 낮춰서 바늘 끝 같은 데다 살짝 묻혀서, 아니면 뭐 이쑤시개를 쓰기도 하고 도구가 있는데 살짝 이렇게 묻히면 대장균이 뭐 수백 마리 정도가 묻어야 성공입니다. 이렇게 묻혀놓고 뒤집어서 배양을 하고 37도씨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와보면 이렇게 볼록볼록 자랍니다. 요거 하나하나가 콜로니입니다. 콜로니는 용어를 기억하셔야 되고, 콜로니라는 건 대장균 하나가 하루 반 동안 자라서 요만큼 된 겁니다. 반구형이고 이렇게 보면 되게 예쁩니다. 콜로니들이 이렇게 해서 겹치면 그건 쓰면 안 됩니다. 자, 요 콜로니 하나는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하나의 대장균이 증식한 거죠. 근데 유전 정보가 같기 때문에 클론이고, 개를 쓰면은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개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콜로니가 겹쳤을 때는 개를 따서 쓰면 안 되고, 어찌됐든 정확한 걸 찾아내면 얘를 따서 대량 배양조에다 넣어서 돌리면 인슐린이 나오게 되죠. 근데 어느 콜로니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시험에선 그게 나오는 거고, 자, 엠피실린 포함 배지에, 그러니까 얘네는 하나의 대장균이 있었는데 콜로니를 형성 못하고 죽은 거죠. 얘는 누굴까요? 그렇죠. 얘는 엠피실린이든 뭐든 다 죽습니다. A입니다. 플라스미드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걔를 복사판이 있습니다. 복사판으로. 이것도 테크닉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걸로 복사판으로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트리 디시의 고체 배지에다 살짝 찍습니다. 대장균이 하나만 있어도 잘하니까 여기 있는 걸 다 뜯어서 일로 옮기는 게 아니고 살짝 일부만. 얘는 테트라사이클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도 뒤집어서 인큐베이터에 넣고 퇴근합니다. 다음날 오면 얘가 살아남았습니다. 얘는 죽였죠. 얘는 누굴까요? 예, C라고 써있죠. C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타겟진으로 테트라사이클린을 깨버렸기 때문에 얘는 못 살아남습니다. 얘는 테트라사이클린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그러면 얘를 찾았어요. 얘면 다행인데 얘를 찾았어요. 근데 죽었네요. 그리고 이게 뭐죠? 이게 남아있습니다. 복사판을 썼기 때문에. 뭐 하루 지났지만 여기 이렇게 대보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 아니고 얘구나. 찾아내서 얘를 키워서 비싼 인슐린을 얻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의 내성 유전자가 셀렉션 마커라고 불리는 이유죠. 대장균을 선택하기 위한 마커입니다. 선별 마커죠. 대장균 생산은 대량 배양하면 되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벡터인데, 이제 시험에서 나온 게 이거죠. 플라스미드 벡터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3가지입니다. 그냥 두 문자로 기억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복제항이죠. 네, 여러분들은 독립항이나 종속항에 익숙하시죠? 복제항이란 것도 있어라고. 특허를 쓰는데 카피 앤 페이스트를 잘못한 거죠. 복제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복제항이라고 기억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발현 벡터는, 그냥 벡터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씁니다. DNA, 인서트 DNA를 넣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데, 특히 단백질을 얻어내기 위한 건 발현 벡터라고 좀 더 강화된 벡터가 있어요. 걔는 전사 번역이 잘 돼야 되겠죠. 발현 벡터도 판매를 하는 거고, 걔는 3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3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공통적으로 3개 있어야 되고 3개 더 있어야 되니까 얘는 6가지가 필수입니다. 걔는 프리전입니다. 프리가 PRE가 앞전자하고 같죠. 그래서 프리가 전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복제는 좀 있어야 되겠죠. 대장균에 들어가서 안에서 이 인서트가 제대로 된 플라스미드 벡터가 증식을 해야지 유전자의 양이 많아지겠죠. 복제는 좀 필요하고, 제한수소 자리 보셨죠? MCS, 멀티클로닝 사이트 필요하고, 항생제 내성, 그 다음에 셀렉션 마커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발현을 해서 인슐린 단백질을 잔뜩 얻기 위해서는 전사 번역이 잘 돼야 되겠죠. 전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모터가 필요합니다. 스트롱 프로모터라고 RNA 폴리머레이즈가 잘 인식할 수 있는 서열을 디자인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사 종결점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번역이 잘 되도록 라이보존 바인딩 사이트가 필요한데, 얘는 샤인 달가노 서열입니다. 발견자 이름이겠죠. 근데 요걸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기억하셔야 되죠. 숙주세포는 그럼 어디다 키우느냐? 대장균 키울 수 있고, 주의하실 건 효모. 효모는 아예 지금은 이제 대장균에서 키우는 경우만 가져왔는데, 효모는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인트론이 있어도 스플라이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더 쉽겠죠. 근데 대신 좀 하등한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생성이 돼도 인트론만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인슐린 프로틴이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틴 폴딩, 접힘도 일어나야 되고 추가 가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세포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겠죠. 단순한 효소들은 효모에서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세포를 쓰면 되겠죠. 사람 세포도 씁니다. 헬라셀이라고 말기암 환자 이름이 헬렌 뭐였던 것 같은데 유명한 셀이고, 그분한테 남아있던 세포를 굉장히 인류를 위해서 잘 썼습니다. 근데 배양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이 있는 회사나 연구소에서만 합니다. 뭐 사람 세포로 하면은 아예 그냥 인슐린이 있어도, 인트론이 있어도 되겠죠. 근데 그런 문제들은 잘 안 나오고, 이제 대장균 문제가 주로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복습하시면 푸는데 1, 2분 걸릴 겁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